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국가직 7급 경제학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외에서 수업을 듣고 있네요. 아주 밝은 모습이고 부럽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실까요? 자, 케인즈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케인즈 화폐 수요는요, 케인즈가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화폐 이꼴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유동성 선호설. 자, 유동성 이꼴 화폐고요. 그리고 선호한다는 게 수요한다는 것이죠. 화폐를 왜 수요하냐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화폐 수요 실질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와 얘는 소득에 비례하는 거죠.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 안에는 사실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도 포함시킵니다. 근데 플러스 이자율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어디를 좀 더 강조하느냐라고 하면 고전화파는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를 강조했지만 케인즈는 이렇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강조했다.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의 이자율에 대한 탄력성이 크고 LM 곡선의 탄력성도 큰, 기울기가 완만한 그렇게 되고요. 요걸 강조하다 못해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 대공황과 같이 그런 상황에서는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경기 침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자율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LM 곡선이 수평이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할게요. 1번. 자, 개인은 수익성 자산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여기서 수익성 자산에 투자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아니, 우리가 케인즈는 채권 아니면 본드를 구입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드를 구입하려면, 채권을 구입하려면 채권 아니면 화폐, 그래서 두 가지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채권의 가격이 비싸면 다음에 싸질 때를 대비해서 돈으로 화폐를 보유해야죠. 그래서 싸질 때 사면 되겠습니다. 2번.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제로가 아니요. 난이도가 쉽네요. 무한대가 될 때 그걸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는 여기 안에 집어넣을게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그리고 예비적 동기 화폐 수요 여기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4번.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소득과 관련이 있다. 소득의 플러스다. 네,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재화 A에 대한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자, 세금을 때렸습니다. 개당 3원의 세금을 때렸는데 소비자한테 때렸어요. 그때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한테 때리나 생산자한테 때리나 그 효과는 똑같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대략적인 그래프를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자,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Q가 되겠고 여기는 P가 되겠고, 이게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여러분,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은요, 살짝 그림을 그릴 때, 이동시킬 때는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P로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로 정리하면 여기 공급 곡선은 P는 2분의 1 Q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얘는 P는 12-Q 이렇게 될 거예요. 수요 곡선은 P는 12-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렇게 0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렇게요. 뭐 공급 곡선 이동시켜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2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맨큐의 경작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고요. 0, 1, 2 요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긴 하죠. 자, 그러면 조세부가 후에 새로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3원의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과했으니까 이 수요 곡선이 하방으로 3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9-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이동한 크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높이는 요게 3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t가 3.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니까 요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죠. 이렇게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조세부가 전에 요거랑 요거 같이 놓고 보시면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걸 그대로 놓는 게 더 편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림을 위해서 살짝 얘기한 거고 원래 균형값을 찾을 때는 여기서 찾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Q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게 되면 이 P는 12-P에서 자, P가 전리 넘어가니까 3P는 12 해서 P는 4 이렇게 됩니다. 자, 조세부가 전에 가격은 4. 오케이? 4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럼 여기는 8 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조세부가 후 요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가 6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가 3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도 6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면적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걸 초과부담이라 하죠. excess burden, deadweight loss 이렇게 되고요. 삼각형 면적이니까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높이 3 요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야?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그런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명목이자율이 15%이고요. 예상 인플레이션율이 5%래. 이자소득에 대해서 2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여러분 이자소득세는 어디에 부과되냐면 명목이자율에 부과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세후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되냐. 이거 피셔 가설 관련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명목이자율이다 라고 하면 실질 이자율에다가 기대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현하고요. 피셔 방정식, 피셔 가설 이렇게 표현해요. 오케이.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 한번 찾아볼게요. 명목이자율이 15%입니다. 15%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5%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실질 이자율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세금 낸 이후에 실질 이자율을 구하세요 하는 건데 이건 세 전이야. 현재 세금 내기 전이니까 10%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20%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20%니까 0.2 또는 0.8 이걸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12%가 돼요. 네,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다고. 기대물가 상승률은. 그럼 저기서 말하는 세후 실질 이자율은 요거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7%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7% 이런 식으로 명목이자율과 실질 이자율과의 관계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국 개방 경제를 상정할 때 먼델 플레밍 모델 ISL은 BP 모형이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요거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고요. 고재, 변, 통, 변금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착 보시면은 언제나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효과가 관심사니까 거기에 초점을 잡으세요. 자,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오케이.
국민소득에 대해서 증가시킬 때 효과, 변화시킬 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고정환율 제도보다 변동환율 제도가 더 크다? 재정정책은 고정환율 제도일 때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된 거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직접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기본 강의랑 또 그냥 일반 객관식 경우에 많이 설명을 드리니까 문제 풀 때는 답만 찾을 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자, BP 곡선은 산출량 이자율 평면에서 나타낼 때요.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면 BP가 수평이 되는 거야. 여기가 Y고 R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BP가 수평이 된다라고 하면 이자율이 조금만 변해도요. BP는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과 수입과 관련한 엑스포트, 환율과 외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빼기 임포트, 환율과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 물론 이건 실질 환율입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자본 수지가 여기 들어가죠.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의 차이. 요게 BP인데 이자율에 굉장히 탄력적이 되면 수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하게 자본이 이동되는 경우 오케이, 이럴 때는 BP가 수평, 국제수지 균형을 나타내죠. 국제수지 균형. 자, 그리고 이제 IS 곡선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 LM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LM, 화폐 시장의 균형, IS, 여기가 ISLM, BP 다 같아지는 대내외 균형을 달성하는 거죠. 자, 2번 고정환율 제도에서 통화정책은 고재 하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맞죠? 자, 고정환율 제도에서는요. 우리가 환율을 고정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통화정책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변동환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떨어져 있어. 국제수지, 국제시장과 여기 원화와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제수지가 만약에 흑자가 됐다 할게. BP가 0보다 커서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럼 달러가 유입되겠죠. 달러가 이렇게 유입되게 되고 달러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게 변동환율 제도에서의 특성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고정환율 제도에서는요. 얘가 환율이 하락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통화량을 어떻게 해요? 달러가 들어오니까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되고 달러를 흡수해야 되는 거네. 근데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보장되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의 독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다음 5번 볼게요. 자, 5번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총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얘가 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화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 곡선 가격이 하락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이렇게 나타냅니다. 가격이 물가가 하락했을 때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 효과, 뭐 환율 효과, 실질부의 효과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죠. 우선 1번 보시면 물가가 하락할 때 노동시장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키잖아? 그러면 안 돼. 이 노동의 공급이 증가했다 이거는 노동시장을 연결해서 나타내는 게 이게 AS 곡선을 도출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고. AS 곡선을 도출할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명목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경직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상향 요걸 나타내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가 하락은 괜찮았지만 AS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루카스 공급 곡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하락했을 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해서 이자율이 하락해서 이자율이 들어갑니다. 이거 이자율 효과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3번에 물가가 하락했을 때 실질 환율이 상승.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이 싸졌어.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물건이 싸져서 평가 절하가 발생해서 수출이 증가한다. 투자가 증가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가계의 실질 자산 가치가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원론에서는요, ISLM 곡선을 배우지 않을 때, 총수요 곡선을 나타낼 때는요, Y는 C, I, G, 그 다음에 여기다 순수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나는 투자에 영향 미치는 이자율 효과, 여기 나와 있는 실질 자산, 실질 부의 효과, 환율 효과, 이런 것들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자체는 AS 곡선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6번 볼까요?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50년대 말 필립스라는 학자가 발견해냈는데 실업률과 명목임금 상승률 관해 마이너스죠. 이거 좀 너무 허무했어요. 음의 상관관계를 이걸 이론상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실업률이야. 명목임금 상승률, 당시만 해도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관계를 보이더라. 이걸 그래서 필립스 커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2번. 자, AS 총공급 곡선은 물가와 산출량 분석에, 필립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분석에 적절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필립스 커브가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걸 바꾸는 거지. 요 실업률 대신에 뭐로 바꾸게 됩니까? 실업률 대신에 국민소득 Y로 바꾸고요. 여기 명목이자율 변화 대신에 이거를 사실 물가 상승률 그렇게 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P라고 씁시다. 자, 그래서 요거 간의 관계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관계를 얻게 되면 단기 AS 곡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수직의 형태를 보이게 되면 요건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필립스 커브, 장기 AS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이력 현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력 히스테리시스라고 합니다. 뭔가 관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건 바로 뭐냐면 장기에는 AS 곡선이 수직이고 장기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효과 없다라는 것인데 케인즈 학파가 주장하는 거지. 야, 장기에도 말이야 한번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원래 상태로 회복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전학파는 장기에는 여기 보시면 AS 곡선이나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력 현상은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주장으로 장기에 필립스 커브가 수직이 아니라 우하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수직을 어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하향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AD 정책이 효과가 있어 이렇게 끌고 가게 되죠. 이해 가시죠? 자, 필립스 커브가 약간 수직이면 효과가 없는 거야. AS 곡선이 수직이면 총수요 관리 정책은 물가만 증가시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만 증가시키고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이력 현상에 따르면 장기의 AS 곡선 아니면 장기의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하기 때문에 정부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고 장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4번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를 때 희생률은 자, 인플레이션을 디스하는 거야. 그래서 반인플레이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인플레이션 정책에 따랐을 때는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때는 대가를 치릅니다. 실업률의 증가라는 대가를 치르는데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요, 사람들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할 때는 오히려 극단적으로 사람들한테 예고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정부가 예고하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정부를 또 신뢰합니다. 그러면 합리적 기대일 때는 희생률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나머지 선지는 괜찮은데 답 찾는 거는 좀 쉬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7번 볼게요.
문제가 기네. 헥스홀린 모형입니다. 자,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가 있는데 숙련 노동자가 비숙련 노동자에 비해서 풍부한 A국가가 있고요. B국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죠. A국의 이렇게 그림과 B국의 이렇게 그림 분포 상태가 있습니다. A국은 어떻게 되냐면 숙련 근로자가 비숙련 근로자에 비해서 풍부해요. 자, 이거 숙련 근로자가 더 많은 거야. 미숙련 근로자가 좀 작습니다. 비숙련 근로자가. 원래 노동과 자본 해서 노동이 풍부한 국가, 자본이 풍부한 국가 이렇게 하는데 B국가는 반대야. 숙련 근로자가 좀 비중이 작고 비숙련 근로자가 비중이 더 커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폐쇄 경제를 유지하고 있던 두 나라가 무역을 개시하게 되면서 A국은 B국의 어떤? 그렇지. A국은 지금 숙련 근로자가 많으니까 숙련 집약적인 어떤 재화를 수출하게 되고요. B국은 비숙련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비숙련 근로자들 집약적인 생산을 투입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했죠. 지금 여기 A국가의 상황에서 봤을 때 임금을 비숙련 근로자 임금과 숙련 근로자 임금이라 했을 때 A국이잖아. 여러분, A국에서는 B국보다 숙련 근로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숙련 근로자가 비숙련 근로자보다 임금은 높겠지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훨씬 더 비숙련 근로자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두 나라가 이렇게 교역을 해.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 기억나십니까? 그럼 교역을 하게 되면 두 나라의 요거 상대 가격 비율이 같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아니, 이게 같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숙련 근로자는 이쪽으로 가면서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같아지니까 내려가는 거야. 숙련 근로자만 초점 맞추세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분모는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게 다음 중 헥스홀린 정리에 따랐을 때 두 시장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 중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우선 1번 볼게요. A국의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아니 얘가 고정되는데 얘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금의 격차가 당연히 확대가 됩니다. 맞죠? 이해 가시죠? 예, 좀 잘 천천히 봐보세요. 그래서 맞아요. 1번이. 2번 볼까요? B 국가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얘가 떨어지니까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당연히 축소가 될 것이고 이제 비율은 같지만 여기는 숙련 근로자의 임금이 이제 올라가니까 임금 격차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 이렇게 되고요. 다음 3번. A국의 비숙련 노동자의 교육 투자를 통한 숙련 근로자의 전환 인센티브가 A국은 어떻게 돼? 내가 기술을 배웠어. 그러면 숙련 근로자가 되면 임금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득이니까 숙련 근로자에 전환할 만한 인센티브가 당연히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4번 볼게요. B국은 비숙련 근로자의 교육 투자 감소 투자를 통한 숙련 근로자의 전환 인센티브가 아니 이렇게 교육하면서 숙련 근로자의 상대 임금 자체 여기 임금이 축소되니까 아이고 뭐 받으면 뭐해? 해가지고 감소한다 이래야죠. 이게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헥스홀린 정리와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를 이용하시면 쉽게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8번 문제 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00개 기업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의 총 비용 함수와 외부 비용이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PMC가 되는 거지. PMC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총 비용이니까 PMC로 표현하면 이거 미분을 하셔야죠. 이게 총 비용이기 때문에 미분을 하시게 되면 EQ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EC 이렇게 나와 있어요. Externality 외부 비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체 외부 비용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이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 곡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
수요 곡선이 우아형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살짝 그리면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죠. 그냥 그대로 써볼까요? 1000 마이너스 100 P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EMC를 또 찾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죠. MC 하면 EQ 플러스 1 뭐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이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과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균형 산출량을 구하세요. 지금은 이제 뭐 피고세를 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PMC 대략적으로 그릴게요. 정확하게 안 그리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MC는 EMC와 이걸 같이 더하는 거야. EMC 살짝 이렇게 할게요. EMC 여기 PMC 요걸 두 개 더합니다. 이렇게 더합니다. 그럼 요게 SMC 이렇게 되겠죠. SMC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P점이고 여기가 바로 S점이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과 사적인 최적 생산량의 그 괴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약간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게 뭐냐면 100개의 기업이 존재한다라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아니, 그럼 100개의 기업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요거는 개별 기업이잖아. 개별 기업. 그럼 이건 우리가 시장 전체를 찾아야 되니까 개별 기업의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나타내려면 이게 수평의 합인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장 전체의 마켓 이거는 개별 기업의 요 생산량을 Q로 정리해서 100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100에다가 곱하기 개별 기업의 생산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생산량 요게 P라는 얘기야. P라고 되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Q로 바꿔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 색깔을 바꿀게요. 자, 그래서 Q로 바꿔가지고 Q는 얘가 넘어가요. 마이너스 4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2분의 1 P 마이너스 4니까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QI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 여기다 100을 곱해 주니까 50 P 마이너스 200 요게 바로 개별 기업의 생산량을 시장의 합으로 수평으로 합해가지고 시장 전체 수요 곡선으로 바꿔주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서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요걸 P로 다시 정리하셔야지. P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P로 정리하면 여기다 쓸까? 얘는 SMC라 쓸게요. P로 정리한 거 값을 쓰게 되면 200이 전리 넘어갔어. 50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50분의 1 P 200이 전리 넘어가서 플러스로 넘어갔잖아. 50으로 나눠주니까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아, 이거 PMC죠? 죄송합니다. 이거 PMC. PMC가 50분의 1P 플러스 4 이렇게 되고요. 50분의 1P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Q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MC 나타내는 거 있지? EQ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요.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요거 두 개 합하게 되면 요거 SMC 구할 수 있고 여기 S값을 구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 그 다음 P값을 구하게 되면 200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요게 피고세 구할 때 요거 T라고 하잖아요. T라고 하죠. 그래서 요걸 이제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비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과다 생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나와 있는 게 요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 사회적인 최적 생산과 사적인 최적 생산
그걸 찾는 거니까 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은 A국가의 소비함수에 대한 추정 결과이다. 자, 여기 소비와 이게 국민소득인데 끝에 조원으로 표현했어요. 원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잘 보시고, 뭐 이게 뭐 계량 경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좀 과하게 나오긴 했어. 근데 약간 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살짝은 알아두시고, 자, 오는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나와 있는데 우선 기억 보면 이게 R스퀘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전체 소비가 막 변동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걸 회기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적으로 나타낸 안정된 시계열 관계에서의 회기 분석과 관련한 식이 되는 건데 소비함수에 대한 식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전체 변동 중에서 이 식에서 설명하는 게 85%다. 그러니까 그만큼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에 니은 보시면 소득의 개수 앞에 0.56 이게 나와 있잖아. 이게 뜻이 뭡니까 하면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함수할 때 뭐 A 플러스 BY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B가 뭐야?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MPC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계 소비 성향 0.56을 의미한다. 뭐 무난한 것 같습니다. 디귿에 보시면 소득의 개수 0.56은 소득이 1% 상승할 때 아닙니다. 원래 이게 로그를 취해가지고 하면 그게 탄력성이 되면서 퍼센트지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로그를 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재화의 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이 1%가 아니라 1원 상승할 때 한계 소비 성향이 자체가 그거잖아. 그랬을 때 소비가 0.56원 상승한다.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하면 소득 자체입니다. 절대값이 절대적인 금액이 100만 원 증가하면 거기서 56만 원은 내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 44만 원은 저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긴 하지만 뭐 그 다음에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소비 함수 가볍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부 누구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호수가 있다. 여러분 이거 공유지의 비극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마을 전체에 약간 이득이 되는 거랑 개인의 이점에서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적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의 수가 Q 이렇게 돼 있고 어부의 수가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Q가 이렇게 성립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랑 어부 투입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한 어부가 일정 기간 동안에 물고기를 잡을 때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한 명당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물고기 가격은 1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P가 되겠죠. 이게 P 가격. 자, 어부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짝 이윤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이윤함수 식을 써볼까요?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는 겁니다. 오케이? 총수입은요. 어부가 물고기를 생산해 가지고요. 물고기를 생산해 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이거잖아. P 곱하기 Q 아니겠습니까? 총 비용은 우리 노동과 자본의 비용 WLRK 그거 똑같은 건데 여기서는 N이 어부의 수고요. 어부한테 단위당 여기 보시면 한 어부당 평균 2,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2,000에다가 사람의 수, 어부의 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어진 값을 조금 집어넣으면 P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원이라고 그랬죠? 100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Q라는 어부를 투입했을 때 생산량 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집어넣어 보세요. 70n 마이너스 2분의 1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요게 바로 이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요. 살짝 이걸 정리를 해보면 7000n에다가 50n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의 제곱이고 여기 2000n이니까 요식을 살짝 정리할까요? 마이너스 50 n의 제곱 플러스 7000n에서 마이너스 2000n이니까 5000n. 모양이 어떤 식의 형태가 되냐면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어부의 수, 이윤 이렇게 돼요. 모양 자체가 U자 거꾸로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랬을 때 여기 보시면 아무런 제약이 없었을 때, 어부들의 제약이 없었을 때 경쟁하면서 어부들이 각자 이윤을 극대화할 경우랑 마을 전체입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생산하는 경우랑, 이게 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최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몇 개라고요? N1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N1. 여기가 바로 마을의 최적이야. 마을의 최적.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걸 미분해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할까요? 여기 자꾸 공간이 그래서 그런데 네, 여기 찾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 이윤함수를 미분할게요. n으로 미분을 합시다.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100n 여기 플러스 5000n 이거를 빵으로 놓으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빵빵 지워져서 5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각자의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우리가 이제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 때 탕수육이 공유지가 된다고 그랬죠. 짜장면이나 짬뽕 어차피 내 거고 탕수육 같은 거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니까 골고루 먹으면 맛이 증가할 텐데 탕수육만 먼저 손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 자원은 비극적으로 남용이 발생해서요. 금방 소진됩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지 않고요. 이윤이 제로가 되는 측면까지 여기까지 소진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n의 제로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마을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최적인 상태가 된다. 그럼 개인적이 봤을 때 최적은 요 이윤이 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빵이 되는 점을 찾게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50 n의 제곱 플러스 5000n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00, 여기 2배가 돼서 10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값은 여기 50, 100, 100. 그래서 이제 뭐 Q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50을 여기다 Q값에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윤으로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걸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지. 여기 총수요 MR 같은 느낌이 있고 요게 MC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MC, AC 여기서 얼마야?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원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MR 구하고 요거는 이제 AD, AR이라 쓰기도 하고요. 요거 MR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최적할 때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100 이렇게 되고 마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적일 때는 여기입니다. 가격도 이렇게 설정하고 그래서 여기가 마을 전체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50이고 10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는 괜찮은 문제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으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